네, 안녕하세요. 김영철 대표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분석 방법으로는 쉽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업종, 사실 주식시장에 영원한 테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로장생의 꿈이 있고 그거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개발하는 신약과 여러 가지 치료약 때문이죠. 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2014년도 이후에 제약업종의 지수를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2014년도 제약업종을 이끌었었던 건 역시나 이제 한미약품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한미약품이 이제 릴리로 기술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링거 인겜하임으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 제약 업종에 대한 리레이팅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루어졌었던 그런 시기고요. 이 기간에 한미약품은 정말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미약품이 계약을 했었던 부분들의 반환이나 또는 계약 취소들이 발생이 되면서 한미약품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제약 업종에 대한 주가도 역시나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큰 폭으로 업종 주식들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는 셀트리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업종 지수를 크게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이때 같이 이제 그 HLB나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업종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제약 업종이 지속적으로 악재 아닌 악재 이슈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최근에 HLB, 신라젠, 헬릭스미스 물론 이제 이 세 개의 기업은 좀 분석 방법이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 글로벌 삼상 관련된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좀 포인트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를 좀 보면요. 제약바이오의 임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수십 년간 제약바이오를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면서 이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무용성 결과에서 탈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하나는 데이터가 혼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하나는 탑라인 발표를 했는데 뭐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전체 데이터를 공개를 했더니 임상 3상에 성공했다.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임상 1상, 2상, 3상이 대체 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독성 확인이 가장 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상 2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용량이랑 용법을 착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치료 물질, 후보 물질을 얼만큼 이제 환자에게 투여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 투여 방법이 경구용 알약 투여인지 아니면 주사 요법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상이죠. 이 치료적인 확증, 이 결과에 따라 실험 약물이 승인이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3상이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이 바로 이 3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3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이 도표를 보면은 가장 쉽게 뭐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연구 개발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엔 3상에서 FDA 승인 이 약까지 출시가 되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만큼 그 수치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 자체도 이 기간은 3년에서 6년 그리고 6년에서 7년 총 뭐 길게는 한 13년 이상씩 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이제 비용들이죠.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대형 제약사는 좀 다릅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 계속 연구 실험을 하려면은 이 비용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 임상 1상 때는 340만 달러 이제 뭐 에버리지 평균치들을 이제 뭐 데이터를 잡아봤을 때 340만 달러에 21개월이 걸리고 임상 2상에는 860만 달러에 25개월이 넘는 그러니까 거의 한 2년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임상 3상에서는 금액이 확 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2배 정도가 금액이 뛰는데 여기서는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제 뭐 금액이 증가가 되고 기간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금 국내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 그게 시장의 반응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자, 제약바이오의 임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 바이오젠의 사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젠 같은 경우가 시총 6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조가 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바이오젠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누맙, 요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게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총이 하루 만에 한 30%가 증발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이슈가 해외 기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단 뭐 우리나라 기업만 임상 3상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나 아니면 이슈가 발생해서 급락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시총 70조가 넘는 기업도 이렇게 하루 만에 시총이 30%가 날아갈 만큼 이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진다 또는 성공했다 이 이슈 자체가 바이오 기업에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표가 가장 좀 중요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 캡처나 아니면은 찍어두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한 HLB 쪽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결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러한 지표들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실험 결과가 정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처음 보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실 OS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존 기간. 이게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라고 해서 OS가 기존 약 대비 아마 HLB 그 동영상을 동시에 띄워놓고 또는 표를 놓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그래서 HLB의 주가가 이렇게 갔구나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었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기존 약 대비 OS가 이제 그 수치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뭐 HLB 그 대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OS가 실질적으로 기존 약 대비 좋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PFS라고 해서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약을 투여하는 동안 이 악화되지 않는 기간, 실질적으로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유용성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DCR 같은 경우에는 질병 통제율이라고 해서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거나 또는 크기가 줄어드는 환자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약과 이 비교를 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ORR 이 역시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반응률이라고 해서 수치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 비율. 이 비율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HLB 사례를 계속 들긴 하는데 완전간해, 이 CR은 완전간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진 그 부분들, 종양이 소멸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완전간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지수가 높으면 정말로 효과가 높은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뭐 임상 3상에서는 100% 치료제가 아닌 이상은 OS를 가장 좀 높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AF는 신라젠 사례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무용은 실질적으로 임상 실험에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 신라젠은 이 무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신약 임상 중단, 조기 중단 공고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OS부터 이 지표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뭐 바이오 기업이 임상 3상을 발표를 했을 때 데이터를 발표를 했을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통계적 유의성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그 결과 발표를 할 때 그 이제 자사의 신약 그리고 기존 약 대비 우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옆에 이 p-밸류 값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 결과치가 틀렸을 확률이 5% 미만이라는 이 부분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해주는. 그래서 p-밸류가 뭐 지금 뭐 0. 몇몇몇몇보다 낮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그 표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유의성을 꼭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는 이 제약바이오의 임상 실패 이유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총 4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그 중에서 3가지 사례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오 제약 기업 3개의 기업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위약이랑 그 이제 실제 후보 물질, 그러니까 약과 신약과 혼용이 돼가지고 이 제대로 그 실험이 관리되지 않는 이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헬릭스미스 3-1A상에서 이제 발생이 된 부분들이죠. 근데 최근에 이 헬릭스미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3-1B상이 자체 결과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A는 뭐고 B는 뭐냐? 그러니까 3상에서 첫 번째 실험인데 A는 그 이제 모델링이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고요. B는 뭐 환자 수나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뭐 이제 수집해가지고 그 하는 기간이 좀 다른.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A를 발표를 했을 때 B가 있다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추후에 다시 이러한 부분들이고 이것도 FDA에 실질적으로 따르게 넘버링이 돼가지고 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서 헬릭스미스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용량 선정 잘못된 경우는 뭐 이번 케이스에서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HLB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검증력이 부족한 경우 이게 왜냐하면은 27일 날 탑라인 결과 발표를 했을 때 확정된 두 개의 데이터만 이제 발표를 했었고 이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시판 허가 지연 또는 임상 지연이라고 이제 사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각은 극명하죠. 그러니까 된다 쪽과 안 된다 쪽이 확실히 극명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임상 실패로 받아들였고 주가는 급락이 했었는데 이 부분들 역시 지금 뭐 새롭게 그 동영상을 통해서 발표하고 좀 전에 제가 앞서 이제 지표 설명을 했었던 그런 지표들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었던 부분들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걸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그 부분이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신라젠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험약이 정말로 약효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모형성 통과를 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4가지 케이스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젠시스 같은 경우가 VM202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그 발표를 했었던 임상 3-1A상 요 같은 경우 위약 혼용 가능성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까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은 이제 뭐 P 밸류 이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의미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임상 3-1B상 요 자체 결과가 성공을 해서 이제 공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야 도대체 A는 뭐고 B는 뭐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그거 자체가 이제 다른 그런 부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뭐 헬릭스믹스에서 이제 발표한 것으로는 FDA로부터 별도 임상 시험 계획서 승인을 거쳐서 이제 독립적인 두 번째 임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종 보고서가 별개 작성되기 때문에 3-1A상이랑은 별도의 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거는 팩트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약간 뭐 다르게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체 결과라는 점, 이 부분이 지금 약간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헬릭스미스가 첫 번째 그 임상 3-1A상에서는 그 혼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그러한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사실 요거는 제가 그 분석을 하고 보고 있는 차트인데 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요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이미 나와가지고 사실 이 헬릭스미스의 급락을 충분히 이제 피할 수 있었던 만약에 요 차트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에서 지금 차트가 위쪽에서 좀 잘렸는데 이제 그 같이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는지 이제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가 이 검정력이 부족한 그러한 경우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탑라인 6월 27일 날 발표를 했는데 탑라인 쪽에서 확정된 두 개만 이제 발표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시판 허가가 지연될 거나 아니면 임상이 지연될 것으로 이제 사측에서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임상 실패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2차 발표를 했죠. 2차 발표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종양 학회가 있는데 학회 전에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것은 데이터 락업이 걸려 있고 이걸 공개를 하기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를 공개를 이제 9월 29일 날 했고 분석 결과 이 앞서 보신 OS 값이 이제 조금 비슷하게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지금 HLB의 그 엔젤 스터디가 훨씬 더 좋게 나온 부분들이긴 맞는데 이 OS 값에서 약간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특정 국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중간 값이 이제 좀 높아져서 그 값에 대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에서 이제 이미 뭐 시판이 되고 있었던 그런 약물이었고 그게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점을 이번에 이제 뭐 거의 이 데이터로 확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정말로 급 반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학회에서도 그 베스트 이제 논문상을 받으면서 일단 시장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이제 끌어들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가 움직임들을 어떻게 이 MC 멘탈 차트로 좀 잡아내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만 그리고 모든 매매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 원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MC 차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매매 원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 띠 구름으로 나온 요 구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구름 위에서만 매수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종가상 그리고 캔들이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캔들이 이 구름의 위쪽에 종가상 형성이 되었을 때만 매수를 한다가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은 지금 이 파란색 구간과 이 분홍색 구간이 있는데 이 지금 분홍색 구간에서만 매수를 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블루와 블랙 신호가 떴을 때 매수를 하고요. 레드는 대량 수급, 장중에 대량 수급이 들어왔을 때만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도는 구름 이탈 시, 녹색 신호 발생 시에는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HLB의 급락과 그리고 이 급반등의 드라마틱한 이 순간을 이 MC 차트가 잡아내는지 이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락 전에 이미 이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이 HLB는 1차적으로 좀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시스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블루 신호, 아까 전에 블루 신호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원칙, 구름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을 시에만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구름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봉 캔들로 구름 아래쪽에 잡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신호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종목은 쳐다볼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도 또다시 한번 경고 신호를 주면서 매도 신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 급반등을 시스템이 잡아내느냐 안 잡아내느냐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할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블루 신호가 나왔고 분홍색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대 위에서만 매수를 하는데 구름 위쪽으로 지금 안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구간이죠. 블루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구름대 위쪽에서 종가가 형성이 돼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상당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 재차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이러한 급등은 상당히 강하고 좋은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매도가 나온 종목은 정확히 급락 전에 매도 시그널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매수가 나온 종목은 급등 전에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시스템에 원칙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같이 한번 저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신라젠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은 아까 4가지 그 임상 실패 요인 중에 시험력에 약효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8월 2일 날 간암치료제 이 패사백이 글로벌 임상 3상 조기 종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임상 3상 시험 이 무용성 평가에서 미국 데이터 모니터링 DMC죠.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커미트 DMC에서 임상 중단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 신약 후보 물질은 병용 투여하면서 이 이제 효과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거 역시 패사백 역시 그 이제 그 병용 투여 했을 때 효과가 있도록 그 설계가 되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치료할 때와 뭐 크게 차이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은 뭐 그렇게 뭐 유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용성 평가에서 통과를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가지 이슈 중에서 무용성 평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역시나 차트적인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신라젠은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나서 바로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는 한 번도 매수를 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 신호 아니면 블랙 신호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루 신호가 이렇게 다 나오고는 있지만 구름대를 한 번도 돌파하면서 종가가 안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후에서는 신라젠을 쳐다볼 이유도 없고 신라젠에 물릴 이유도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임상 3상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부각이 됐고 노이즈가 많아서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앞서 이제 지표들과 그다음에 임상 실험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특히나 이제 실패했을 때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는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바이오 투자에 대한 또 다른 이제 패러다임 역시 좀 챙겨 보셔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처럼 숫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대형 제약사처럼 실적이 나오면서 신약을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임상만 가지고 뭐 10몇 년을 끌고 오다 그게 무너지면은 당연히 기업의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의 트렌드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 그 항암 쪽 그 트렌드 자체가 이중항체 기업에 대한 최근에 뭐 상장도 좀 여러 기업들이 했고요. 기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 기업 실질적으로 이 병든 세포까지 신약 후보 물질을 가져가는 그러한 부분들 또는 이 가져가는 플랫폼 기업 그 운송 시스템 기업과 신약 후보 물질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이제 물질을 가진 기업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 쪽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되고요. 이러한 기업들은 제가 분석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종목들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철 대표의 바이오 투자 그리고 이 분석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좋은 투자 습관을 한번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